자, 61페이지 돌아왔습니다. 제목 하나의 한 문제씩이라 그랬습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또 한 문제죠. 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쉽습니다. 첫째 줄에 보면 1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때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요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우리는 유사명칭의 위반이다 하고 유사명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아주 단어는 쉽지만 유사명칭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나 공인중개사요 하면 그건 당연히 위반이죠. 그죠? 그러면 1년에 1,000인데 이런 자도 있어요. 무슨 공인중개사 이렇게 합니다. 자, 중개사 이렇게 놓으면 나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안 했잖아 지금. 그죠? 여기다가 이는 이랬어 이래 하나 붙여놔 놓고 이래가 명함이 이래 찍고 다니면 남들로 하여금 자기는 공인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공인중개사 같이 보이도록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유사명칭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요 하는 건 당연히 위반이고 유사한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는 것도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또 유명한 판례도 하나 있습니다. 자, 유명한 판례도 시험에도 한 2번 나왔는데 누가 중개업을 하는데 부동산, 뉴스, 중개사무소 이름이 그런 모양이죠. 대표자 김갑동 이렇게 해놓으면 자 여기에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명함을 받았다면 이것도 유사명칭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라는 게 판례라고요. 1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 대표자 김갑동 하면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은 당연히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본다라는 취지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 갈로 열고 공인중개사는 아님 이렇게 적어놔야 돼. 억수로 쪽팔리겠죠. 그냥 쪽팔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야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자격증 없는 자가 중개업을 하는데 불편하도록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왕 또 이 공부를 막 시작하셨으니까 또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됐지만 꼭 원래 합격하셔서 쟁취하도록 합격을 하려면 뭐를 안 해야 된다? 결석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첫 시간부터 많이 전달했던 내용이죠. 그죠? 또 연결합니다. 좀 쪽팔리죠? 공인중개사 아니면 이래야 1년에 1,000만 원 해당 안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명함을 가지고 사용하던 자가 유사명칭 위반으로 고발이 됐겠죠. 그러니까 소송이 일어났는 거예요. 판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다? 이것도 유사명칭 위반으로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예요. 이런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명칭이라는 것은 폭넓게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밑에 2번 사무소 명칭에 대한 사용금지입니다. 1번 개공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번호 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2번 답니다.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얼마? 1년에 1,000. 자, 또 이건 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간판 명칭에 대한 의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간판을 달 때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명칭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판을 뭐 이래 적어라 저래 적어라 이런 것도 법에서 규제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규제를 안 하니까 밖에 나가보면 무슨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 이런 걸 적어놓은 사람이 없나? 개발부동산, 기획부동산 이런 간판을 막 쓰면서 외부 사람이 보면 등록한 정당한 개공사인지 부적당한 개공사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개공사들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쓰다가 적발되면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 대한 의무도 여러분들이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사무소 명칭에 관한 의무라면 이게 중개업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업종에서 간판을 규제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병원만 하더라도 그죠? 밖에 나가 보시면 김갑동 이비인후과 이런 거 보셨죠? 사람 이름을 적는 것도 있고
또 무슨 의원 이런 것도 보셨죠. 또 무슨 병원 간판도 많이 다르잖아 이게.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의료법에 따라서 규제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이렇잖아요. 6년 의과대학을 나오면 의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과대학만 나와서 병원을 차리는 사람을 의원이라 그래요. 그때는 의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전문의는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수련이 과정을 거치죠. 수련이 그게 힘듭니다. 8년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자격을 딴다? 전문의 자격을 따잖아요. 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만이 자기 이름을 적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의료법에 따라서 그런 규제가 있듯이 중개법에도 이런 규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병원이라는 간판을 붙이려면요. 그게 침상이라 그러죠. 입원실 침상이 몇 개 이상이 되어야 병원이라고 붙일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판에 대한 명칭의 의무가 도입되어 있다. 자, 내려가면 또 3번 또 이렇게 나갑니다. 마찬가지 이때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역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이때 옥외 광고물에 줄 것입니다. 개공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성명 표기에 줄 거고 이때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제 위반 사유는 천천히 앞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면 대표자 김갑동을 적어놓고 영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뜻이에요. 왜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되는가 하면 아까 게시해야 되는 것 중에 등수보자 있었죠. 등록증에 이름이 김갑동이면 밖에도 김갑동 적어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등록증을 빌려서 하는 사람을 방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명을 표기하는데 이때 이름을 적을 때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는 적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돌았는데 요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 대표자 이름을 적어라 이러니까 자기 이름이 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름이 김건여 이런 이름이 있거든 그죠? 그 이걸 적으려고 하니까 좀 못하니까 여기다가 혹시 또 이 자리도 계실까봐 걱정되는데 여기다가 김건여 이래 적어놓으면 남들이 알아보겠나 이거를 그죠? 자기는 이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말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는 적어라. 이제 이게 의미 있는 개념입니다. 보기보다 이름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리라다 여자 이름이 리라다 이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자 이름인데 성이 고시다 이러면 이제 끝내줍니다. 여기 고릴라 이래 적어놓고 지금 출발해야 되잖아 지금 이게 그죠? 이런 사람들은 고리라 이래 적어놓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신이는 남자 이름 치고는 무도 괜찮죠? 무신 성이 고자만 또 끝내주고 대표자 고무신 이래 들어가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의외로 이름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는요 신중이가 있었어요. 남자친구인데 신중은 믿을 신 무을 중자 이건 상당히 이름 괜찮잖아. 신중하다 그죠? 근데 성이 임시예요. 끝내줘요 완전히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철도 없던 시절에 그죠? 고등학생들은 왜 시간마다 출석부 부르잖아요. 그 출석을 부르는데 임신중 하면 네 이라거든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웃습니다. 이제 친구들도 웃고 선생님도 싱거운 사람은 몇 개월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덩치도 좋고 그죠? 인물도 좋았던 친구인데 이름만 부르면 이제 남들이 웃고 이래 되니까 놀림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사람이 쫙 깔아앉아 가지고 이상하게 바뀌더라고. 그 제 생각으로는 이 친구는 분명히 이름을 개명했어야 될 거라 그죠? 요즘은 개명도 잘해줘요 그죠? 그래서 대표자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는 시간.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얼마 크기로 적어라 그랬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는 적어야 된다. 됐고 쭉 내려가면 이제 또 5번 중요합니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딱 적어놓고 개공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소 명칭 동그라미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개공사의 성명 동그라미를 하여야 하며 개공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또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가 의미 있는가 하면 표시 광고의 의무다. 그죠? 세 번째 할까요? 표시 광고의 의무인데
이 법이 도입되면서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1,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영 없는 건 아니지만 공중전화 박스라든지 전봇대 같은 데 딱 보면 빌라 금매 방세칸 올수리 되어 있음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이렇게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자 이런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정당한 개공사가 한 건지 무등록 개공사가 했는 건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등록 개공사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고객 거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무슨 법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첫째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입니다. 두 번째 소재지 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노원구 상계 2동 17번지 이런 건 안 적어도 돼. 노원구 상계동 소재 3번 연락처 전화번호 적고 그리고 네 번째 개공사 성명을 기재하고 표시 광고해라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 위반되겠죠.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밖에 가면 그런 광고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또 안 그래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위반하는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표시 광고의 의무 모두 몇 개가 기재되어 있다? 4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지금 동그라미 했지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사 성명 5번 해놓고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라. 이러면 아닌 것은 답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 감각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표기해야 될 것 4가지의 의미를 잘 체크해 봅니다. 등록번호. 자, 그렇게 해서 표시 광고의 의무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지금 2년째인데, 그죠? 원래 시험에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2년째 개정되고 이게 원래 나와야 된다고 찍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원래는 꼭 요 개념을 좀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밑에 6번 간판에 철거가 돌았어요. 간판에 철거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는데 이 내용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이 단순한 거를 2번씩이나 내는데 왜 이게 안 나왔는가 몰라.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은 요 표시 광고에 대해서 의미를 좀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 전에 도입될 때는 중개업계가 덜썩거렸습니다. 이 법 때문에. 이게 왜 덜썩거렸는가 하면 여기에 누구 이름을 적어야 된다? 개공사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보면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도 영업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중개보조원이에요. 제가 중개보조원인데 제 잘 아는 지인이 야, 이 오피스텔, 이 원룸은 네가 전적으로 임대를 놔달라라고 물건을 저한테 맡길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무슨 원룸 비품은 다 소지돼 있음. 그리고 보증금 500에 월세 30 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해 주세요 하고 광고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광고할 수 있다 없다? 못 하잖아. 반드시 개공사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소공사나 중개보조원들이 우리는 지금부터 그럼 영업도 하지 말란 말이냐. 자기 물건을 광고를 못 한다는 말은 영업을 못 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업계가 덜썩거렸다니까요. 덜썩거렸는데 지금은 이제 한 2년쯤 지나니까 약간 이게 좀 희석이 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개보조원인 내가 전적으로 내 물건이 있는데 이 사무소 명칭, 연락처, 개공사 성명 이래 적어가지고 사무소 연락해가지고 그 물건을 임대 놔버리면 사실은 내 물건을 뺏기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광고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전화번호 옆에다가 1번 또는 2번 이래 적어 놓는다고. 그럼 전화가 들어오면 몇 번 보고 하셨습니까? 2번. 아, 2번이면 김갑동 보조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불편해요. 그죠? 만약 1번, 2번 이런 걸 이야기 안 해버리면 사무실에서 그냥 자기가 고객을 만나서 바로 거래해버리고 이런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개업계가 덜썩거렸던 상황입니다.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교차료라든지 벼룩시장에 가보면 왜 부동산 광고 들어오죠.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중보 이래 적어놨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개공사 성명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넣고는 여기다가 중보하고 연락처를 딱 넣어놓는다고. 그럼 나는 개공사라고 말하진 않았잖아. 그죠? 중보가 뭔가 하면 중개보조원이다 이 뜻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융통성은 발휘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중보 안 적어버리면 개공사인 것처럼 돼버리잖아. 그죠? 중보 또는 소공, 이런 광고를 보게 돼요. 이 법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보, 이래 적어도 뭐 관계는 없지만
좀 멋하다, 멋하지 않다. 몰라,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보라고 꼭 적어놔야 돼. 내가 중개보조님을. 이것도 어떤 사람은 또 한 머리 더 써가지고 영어로 한자로 적어놔요. 중보 이래 딱. 그럼 일반인들은 이거 뭔지도 몰라. 이게 뭐 혼지 뭔지 뭐 하여튼 그죠. 그래가 연락처 적어놓고 이 한자로 중개보조원 할 때 중보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하기도 하고 뭐 약간의 이제 좀 희석이 돼가지고 융통성이 발휘됩니다. 이거를 보면 그죠. 또 여러분한테 잔소리 한마디 해야 되죠.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내야 돼. 그죠? 이 자격증 없는 자들이 자꾸 불편하게 만든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또 이제 12월 이 입문과정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자꾸 각오를 되새겨서 원래 난 꼭 합격 한번 해보겠다. 이런 욕심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밖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자격증 없어도 일 잘한다더라. 그 운전면허증보다 조금 어렵다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직검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격증 없어도 그걸 일할 수는 있어. 중보 적어놓고 하면 돼. 뭐, 그죠? 좀 멋하잖아.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그죠? 자격증이 있다고 인간성 좋고, 자격증이 있다고 실력 있고, 자격증이 있다고 일 잘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자격증 없는 분이 더 성실하고, 더 열심이고, 더 관리도 잘하는 분도 있지만, 라이센스라는 것은 자격증이잖아. 그죠?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있는 자들만 가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꼭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하라. 또 잔소리 한마디 더 합니다. 자, 그래서 표시 광고의 의무,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6번째 간판의 철거. 별것도 아닌데 2번씩이나 나왔다 그랬잖아요. 첫째 줄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개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데 언제 철거해야 된다? 1.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이전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한 경우. 폐업 동그라미. 3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된다?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근데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자, 철거해야 되는 거 첫째 언제? 이전했을 때. 2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3번 스스로 뭐 했을 때? 폐업했을 때는 철거해야 된다. 철거의 의무입니다. 철거의 의무. 지금 여러분들이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일산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여기 노원에 있는 간판 철거하고 일산으로 가는 게 맞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또 취소를 받았다. 뭔가 위반했는 모양이지. 취소 처분 받으면 간판 철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스스로 그만둔다. 폐업을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을 도입을 안 하니까 철거를 안 해. 안 하니까 이 간판을 가지고 무자격자가 영업을 하는 수가 있었다 없었다? 많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경우에는 철거해야 된다라는 의문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설명은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 개념 잡고 세 가지 잡는데 시험은 얼마나 쉽게 내는지 다음 중 철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중에서 휴업했을 때 휴업했을 때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휴업하면 다시 할 건데. 그죠? 이 정도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점수도 주지만 개공사들이 앞으로 나가서 지키라는 취지에서 그 문제를 내는 것 같아. 그런 정도는 점수 완전히 받는 문제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자, 이제 또 중요한 단원이 출발합니다. 내려가면 3번 개공사 등의 뭐에 대해서 들어온다? 교육이라는 파트입니다. 자, 교육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 교육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더라도 교육이라는 단어는 중요하겠구나 라는 의식은 딱 하시고 교육은 세 가지가 도입이 됐습니다. 첫째 무슨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도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육이라는 단어는 제목 세 가지부터 잡으셔야 돼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다. 원래 교육은 뭐밖에 없었다? 실무교육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두 개가 돌았으니까 제목부터 잡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자, 연수교육, 직무교육도 도입이 됐습니다. 일단 실무교육부터 봅시다. 1번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 쭉 내려가셔서 2번 연수교육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 3번 직무교육 첫째 줄에 보면 고용신고일 1년 전에 누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거기 줄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나마도 바뀌면서 여러분한테 부드럽게 왔는 게 이런 교육은 전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다? 등록 관청이 있으니까 문제 하나 보기 딱 들어왔죠 지금 그죠? 그래서 모든 교육은 일단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험에 나올 때 국토장관이 실시한다. 이래 들어오면 무조건 X. 그 다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하고 누가 실시할 수도 있다?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다까지. 그래서 교육 실시권자부터 잡았습니다. 자, 교육 실시권자를 잡았으면 이번에는 교육 대상자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무교육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데 실무교육은 누가 대상자다. 여기 4명이라고. 그러니까 또 문제 내기 좋다. 그죠? 첫째 누굽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자. 여러분 등록 신청하는 자 실무교육 반드시 이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인의 모든 임원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소공사도 실무교육 대상자다. 자,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자는 모두 몇 명? 4명이 들어오니까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 소공사가 실무교육 대상자가 되었음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딱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딱 문제거리 된다라는 의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 대상자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교육은 무슨 교육밖에 없었다고요? 실무교육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럼 실무교육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중개업을 등록하는 자 교육 받았겠죠. 법인의 임원도 교육 받았겠죠. 분사무소 책임자도 교육을 받고 이제 중개 업무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공부를 해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 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공법이든 세법이든 이게 해마다 개정이 된다는 거 아시죠? 법이 많이 바뀌어요. 민법하고 계로는 거의 안 바뀌어요. 그죠? 1차 과목은. 그런데 2차 과목은 거의 다 바뀌어요. 매번 바뀌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법이 개정된다는 것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등록을 신청해서 영업을 하는 개공사들은 뭐 법이 바뀌는 걸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게 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법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바뀐 것도 모르고 영업을 막 하고 있는 거라. 그죠? 이게 불합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실무 교육을 받고 영업을 하던 자는 이제는 연수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때 누가 받아야 되겠다. 교육을 받았던 개공사하고 소공사는 연수 교육을 받는데 연수 교육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이 뭐다? 법이 바뀐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죠? 그리고 법의 개정사항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취지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냥 실무교육만 한번 받고 나가버리면 이제는 교육이라는 교육은 없어. 그러니까 전부 틀렸는지 맞는지도 모르고 영업을 하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은 자들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누가 받아야 된다? 개공사와 소공사는. 그 취지는 뭐다? 법이 바뀐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다음 세 번째.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을 우리는 직무교육이다. 이것도 도입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중개보조원 하고 싶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가서 그냥 취업해서 일하면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중개업의 중자도 모르고 일하는 거라. 그죠? 그럼 중개업의 중자도 모르고 일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배운다는 뜻이었겠죠. 이제는 안 돼. 중개보조원도 뭐 받고 해라. 직무교육은 받고 해라. 뭐 이 정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교육 정도도 안 받고 그 근무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교육은 3가지가 도입이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정리했고 거기 올라가서 3번 교육의 유효기간 찾았습니까? 실무교육의 3번 찾으세요. 유효기간 얼마? 등록 신청일이거나 고용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그죠?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4번 실무교육의 면제. 자, 면제는 폐업 후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할 때는 교육을 면제해 준다. 이건 다 똑같아요. 교육의 유효기간은 무조건 몇 년이다? 1년 이내예요. 그럼 이 말이겠죠?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A라는 자가 실무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고, 이제 실무 교육을 받았죠. 받고 영업을 하다가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할 수 있겠죠? 그럼 폐업하면 푹 쉬고 있는 거예요. 좀 쉬다가 다시 등록을 하려 한다. 등록을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원래 보시다시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무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폐업한 날이 1년이 안 됐다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1년이 넘었으면 새로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교육의 모든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그래 하시면 돼요.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여기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에요. 5번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28에서 32시간. 이제 이거 문제 나올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실무 교육은 몇 시간을 받는다? 28에서 32시간이에요. 자, 그다음에 연수교육. 실시자는 똑같이 시도지사고 대상자는 실무 교육을 받은 개공사, 소공사는 실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로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된다? 12에서 16시간을 받아야 돼. 마지막 3번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된다? 3, 4시간을 받아야 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로 고용을 다시 할 때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교육은 무조건 유효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에요. 그래서 직무교육 시간은 몇 시간? 3에서 4시간. 올해도 이거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험생들에게 이 교육에 관련되는 시간을 물어들을 때가 여러분 제일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상에서 시간을 딱 올려오거든. 시간을 이렇게 딱 적어놓고 맞다 틀렸다를 찾아내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훈련시킬 겁니다. 교육 기간 시간이 제일 짧은 게 뭐다? 직무교육이잖아요. 직무교육 몇 시간 받는다? 3, 4시간 받아요. 요건 하나 기억하겠습니까? 3, 4는 얼마? 12. 이렇게 딱 잡아라고. 3, 4, 12. 됐죠? 12에서 4시간 더 받으면 16시간이에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자, 1박 2일을 교육하는데 하루에 8시간 교육하면 8시간이죠. 하루 8시간 한다고 치고 2일에 8시간 하면 얼마? 16시간이죠. 그래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12에서 16이라는 말은 8시간은 무조건 받고 그 다음 날에는 오전 수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12시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는 이틀을 받아도 돼. 16시간. 그죠? 그래서 시간을 요래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일단 3, 4 얼마? 12. 그러면 하루도 8시간 받고 그 다음 날은 오전 수업하는 게 12시간이에요. 근데 그날 다 하면 16시간이에요. 근데 보통 밖에서는 연수교육을 몇 시간 한다? 딱 12시간만 해. 왜? 법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인데 16시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에서 16을 찾았다. 그러면 12, 16 더하면 얼마? 28이에요, 그게. 28시간인데 그날 다 하루 종일 다 받으면 32시간, 4시간 더 받으면. 숫자는 그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한번 원리는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쪽으로 저거 보지 말고. 자, 직무교육 몇 시간? 3, 4시간. 3, 4는 12. 하루 종일 받으면 16시간. 12 더하기 16 얼마? 28시간. 하루 종일 받으면 시간은 고래 찾아라고요. 그죠? 이렇게 시험지에 딱 적어 놓고 시험지가 나오거든. 맞나 틀렸나를 찾아내라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 연습했으니까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계속 고래 훈련해요. 그래서 시간을 물어 들어올 때가 제일 아리까리하게 들어온다고. 32시간에서 44시간 막 이렇게 탁 걸어 놓는다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완전히 해부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자, 교육을 해부를 시켰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 봅시다. 이제 이런 실무 교육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받아라 그랬죠. 이 시간을 이렇게 받아라 그랬는데 안 받으면 제재가 뭘까요? 법의 정신을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지금 책에는 없어요. 실무 교육 이렇게 받아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 안 받으면 제재가 뭘까요? 제재가 없어요. 제재가. 왜 제재가 없는가 하면 안 받으면 등록 못 해. 법인의 임원이 안 돼. 책임자가 안 돼. 소공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았다고 제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네가 되고 싶으면 교육 받아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직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3, 4시간 받아라 그랬죠. 안 받으면 제재가 뭘까요? 뭐 제재가 없지. 제재가 왜 없는가 하면 안 받으면 중개보조원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 업무 정지 이런 거 걸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법의 정신을 이해하시겠죠? 없는 것도 보태가면서 틀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은 10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하면 또 맞다 탁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죠? 법의 정신을 보라고요. 이거는 제재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재가 하나 딱 있어요. 연수교육은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2년마다 이 사람들을 받아라고 정해놨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요거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요건 제재가 하나 여기만 딱 붙어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심화 학습으로 이거 막 외운다 이래 따라 들어가지 말고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런 의식도 해봅니다. 자, 63쪽 왔습니다. 63페이지에 이제 보칙 편으로 접어듭니다. 아주 쉬운 단원입니다. 보칙도 제목 하나의 한 문제인데 보칙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보충 규칙을 보칙이다 그럽니다. 보칙이 뭐라고요? 보충 규칙. 그죠? 보충 규칙에는 첫 번째가 업무의 위탁이죠. 자, 첫 번째가 업무의 위탁. 두 번째가 포상금. 이 제목 몰라도 됩니다. 포상금. 세 번째가 행정수수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 보칙이라 그럽니다. 법은 아니고 보충 규칙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시험에 하나씩 들어오는데 특히 포상금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행정수수료도 가끔 한 번씩 점수 줍니다. 점수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보칙이라 그러는데 보칙을 공부할 때는 이거부터 감을 잡아야 되죠. 업무의 위탁. 위탁이 무슨 뜻이죠? 업무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업무를 맡기는가 한번 봅시다. 자, 1번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한다. 실무교육에 줄 긋고. 자, 2번 내려가면 시험 업무를 위탁한다. 시험 업무 줄 긋고. 두 가지를 위탁합니다. 줄 것이었습니까? 자, 줄만 닦아놓고 제가 물어봅시다. 업무를 위탁하는 거 두 가지. 첫째 실무교육,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이랬는데 이거를 공부하고 싶으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실무교육은 누가 한다 그랬죠? 그래, 방금 했잖아요. 교육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시도지사라는 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시도지사예요. 서울시장 누구지요? 박원순. 경기도지사 남경필인가 있잖아. 남경필 아십니까? 맞죠? 여러분들 경기도민이 아니라서 모르는구나. 어쨌든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시장, 서울시장이 누구다? 박원순, 남경필 이런 시도지사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개공사 불러놓고 교육만 시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박원순 시장이나 남경필 도지사가 개공사들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교육을 맡겨요. 맡기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위탁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시험 시행 업무도 앞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치는 이 시험을 누가 시행하지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해요. 근데 잘 알다시피 시도지사나 국토장관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중개사들 시험만 막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업무를 위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하느냐를 알아야 위탁이라는 개념이 잡힌다고. 그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맡깁니까? 1번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대학 동그라미, 전문대학 동그라미, 협회 동그라미,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있죠? 5개. 5개 기관에 맡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큰 2번. 시험 업무는 위탁자가 시험 시행기관장이죠. 그 시험 시행기관장이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이 누구다? 동그라미입니다.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협회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렇지. 그거 찾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기 실무교육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시험 시행기관에 이게 없죠. 여기 포인트죠. 자, 일단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뭐 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지 시험 치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강조를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대학 입시, 대학 시험이 귀에 너무너무 익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뭐 친다고요? 시험 친다라고 들어오면 틀려요. 그죠? 그거를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고요. 원래 대학은 뭐 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에요. 교육하는 곳.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입력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심하게 대학 입시, 대학 시험, 지금 한참 지금 시험 치고 있죠. 뭐 수시, 정시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대학은 교육기관이지 시험 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크게 애로사항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업무의 위탁에서 공통점이 뭔가 하면 거기 1번에서 3번 고시라는 말이 있습니까? 고시의 동그라미. 밑에 2번에서 3번도 고시라는 말이 있습니까?
고시 동그라미. 거기 공통점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도지사가 저 교육 업무를 위탁하고 시험 시행관장이 여기다가 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위탁을 하면 위탁했다라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고시사항이다. 이 뜻이에요. 그 고시사항이 이제 공통점인데 고시라는 말은 알려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또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공법을 공부해 보시면 고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공법에서 고시라는 말은 책만 넘기면 나옵니다. 책만 넘기면 입안, 결정, 심의, 고시 계속 고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법이 심하게 문제 물을 때는요. 다음 중 고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반드시 고시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놓으면 손 못 댑니다. 왜냐하면 열 몇 개를 어떻게 다 외우는데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놈을. 그죠? 그래서 공법은 범위가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고시사항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고시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이거는 얼마나 효자 과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억해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우리 중개사법 이 시간에 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업무의 위탁은 고시한다고.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독특하니까 하나 딱 잡으셔야 돼. 공법에서는 그렇게 고시사항을 많이 묻는데 중개사법에서는 딱 하나만 고시합니다. 내려가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포상금입니다. 자, 일단 포상금 지급자가 누구지요? 등록관청. 그거부터 하나 체크하시고 그때 신고 등의 대상자 하여 1번 무등록 개공사. 무등록의 무 동그라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부 동그라미. 부정 앞에는 거짓이라는 말 하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에는 거짓 부정한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하나 적어놓고 4번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자 양도 동그라미. 4번 역시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합니다. 그냥 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무조건 포상 대상이에요. 양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포상 대상에서는 무조건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포상금은 언제 지급한다? 무, 거, 양일 때만 지급한다.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무거, 양을 지급한다. 무가 뭐죠?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그는 거짓 등록업자, 양은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를 고발하면 포상합니다. 무, 거, 양이 포상 대상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위반한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중 소속하면 아까 절대적 취소된다 이런 거 들으셨죠? 이거 이중 소속한 자 포상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이렇게 위반을 했지만 포상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위반된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포상하는 척하고 문제 낸다고 그러면서 설렁설렁 따라가는 분은 막 따라붙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포상 대상은 뭐다? 무, 거, 양만 포상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 거, 양 계속 노래를 부를 겁니다. 무거 양양에게 지급하는데 지급 조건은 제일 밑에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고발하거나 넘어가면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동그라미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만 지급합니다. 누가요? 검사의 동그라미 놓고 공소제기 기소유예를 했을 때 지급하는데 포상 금액은 얼마를 해준다? 건당 50만 원. 건당 50만 원에 줄 거 놓고 옆에다가 에게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아따 요란하게 이야기하더니만 50만 원 준대요. 50만 원. 어디? 에게 50만 원. 자 봐요. 이 말이에요. 무등록업자 지금 밖에 나가면 있다 없다? 있겠지. 고발하면 50만 원 포상합니다. 거짓 등록업자 뭐 다른 사람 자격증을 뭐 자기 걸로 했겠지나 그랬겠죠. 그 다음에 양이 뭐다? 등록증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자 다 포상 대상이에요. 이번에는 등록증 양도되어야 하거나 그래서 증을 빌려주고 받은 자 고발하면 포상하는데 포상금이 얼마? 50만 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포상금을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고발만 한다고 지급하면 안 되죠. 죄가 있어야지 지급하지. 죄가 있다를 뭐라고 부른다? 검사가 뭐를 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를 했을 때만 지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알아놔야 돼요. 이것도 상식 아닙니까? 저 사람 무등록이요? 라고 고발만 한다고 포상할 수는 없다. 그죠? 공소제기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확정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확정되는 거고 기소유예는 죄가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무등록으로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무등록업자가 그죠? 옷 입고 나가면서 나 지금부터 무등록 해야지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 무등록 몇 분 만에 걸렸다? 5분 만에. 아직 한 건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그것도 무등록이라고 니는 3년 징역 2천만 원에 요청한다. 이거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죄가 있기는 있대. 아주 약한 것을 검사가 반성문 쓰고 나가게 해줘요. 실제로 반성문 써요. 나 누구누구는 5분간 무등록하다가 갈로 열고 재수도 없게 걸렸는데 이번에 하나의 선처를 해주시면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을 기소유예한다 그래요. 우리말 하면 죄가 아주 가볍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소제기는 이제 이 사람은 진짜 무등록 한 5년 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확실히 죄가 있죠. 죄가 있다고 확정되는 것이 공소제기예요. 그래서 죄가 크거나 작거나 죄가 있으면 지급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럼 이 말을 잘 들어보면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네를 뭐라 그런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면 고발한다고 무조건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해야 되겠지. 그죠? 이런 걸 같이 잡으셔야 돼요. 지급하는 조건이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했을 때 지급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포상금은 얼마 내로 지급합니까? 포상금 지급 후 1개월 내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2번 공동신고. 자, 줄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에 줄 것고 2인 동그라미 넣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일 마지막 줄에 균등 줄 것고 3번 복수신고. 똑같이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 줄 것고 2건 이상이 신고 들어왔습니다. 2건의 동그라미. 그때는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금 이 포상금에 관해서는 해마다 나오는 게 지금 읽었던 2번, 3번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2번, 3번. 자, 지금 이 2번, 3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그림으로 전달하고 여러분 이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을.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갑이라는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무등록업자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근데 이 사람이 무등록이요 라고 A가 고발했다. 포상금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A한테 지급하겠지. 근데 하나의 사건에 2사람 이상이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3사람이 저 사람 무등록이 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면 어떻게 지급한다? 균등하게 지급한다. 근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해 줍니다. 그럼 균등이라는 말은 나누기 3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봤어요. 어떻게? A 50% 주고 나머지 반반 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자, 하나의 사건에 2사람 이상이면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하게 지급하되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지급합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을이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자, 거짓 등록업자도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으로 붙여서 했어요 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고발이 들어왔다. 막 그림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기억을 안 하시면 이런 문제에 당한다고요. 하나의 사건에 2사람 이상이면 최초로 신고한 자. 답은 X. 됐죠? 다시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오면 나누기 2 해준다. 균등한다. X. 그런데 얼른 들으면 똑같이 보여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읽었던 그 내용은 요렇게 그림으로 기억해요. 그림으로. 요거 눈으로 공부하셔야 돼. 눈으로. 그죠? 자, 한 번 더. 하나의 사건에 2사람 이상이면 어떻게 지급한다? 균등하게 지급하되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해주고 하나의 사건을 서울에서도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2건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준다?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단어는 이렇게 그림으로 전달했고 항상 그림으로 익히도록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림을 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3번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